저 탭 언박싱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나의 구독자가 되는 거야. 저 구독 찬며 들었네. 살짝. 구독을 안 했는데. 다른 영상까지 찾아보게 되었어. 내 구독자 999명일 때 제가 1000명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다. 시끄러워. 저기 나한테 나 잘릴걸? 자, 얘들아,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 우리 6반은, 검사는 쌤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 오늘 것까지 열심히 적어주세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 형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6반. 얘들아. 네. 자, 지난주에 한 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였는데,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범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였어. 그래서 그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5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요. 야, 뒤에 뭐하노 너희? 오늘은 그 범죄와 형벌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6반한 주목. 쌤이 오늘 학교 오는 길에 노트를 한 권 주었는데 그 노트에는 사람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 패스노트인데 쌤이 그래서 그동안 겨뤄왔던, 좀 쌤이 싫어했던, 아니면 좀 불편했던 그 사람 이름을 적기로 했어. 민성이. 만약에 쌤이 그 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었다, 그러면 그건 범죄일까요? 아니요. 만약에 범죄라면 쌤은 뭐로 처벌받을까? 살인. 좋습니다. 그런 형벌과 범죄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1번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범죄라고 하는 건 되게 까다롭게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이라고 하는 건 쌤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벌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 이것을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먹어볼게요. 구성 요건 해당성이 뭐냐면 형법에 구성되어 있는 것만 범죄로서 처벌하겠다라는 거야. 아무리 잘못된 행위지만 형법에 없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얘들아, 버스에서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 안 해주는 거 정말 못된 행위죠? 네. 자리 양보 안 한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적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그치? 법률에 정해진 것만 처벌하겠다라는 거야. 이 죄형 법정주의를 쌤이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들아, 만약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때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 의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 그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나?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건 도덕의 영역이야. 뭐 옳다 그르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쌤이 수업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데스노트 이름을 적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겠죠, 실제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 뭐라 부르냐면 불능범, 이렇게 불러. 불능범. 범행의 의도도 있고 착수도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안 벌어진 거야. 그럼 불능범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 사람 독살하고 싶어. 독살하고 싶어서 그 사람 먹는 물에다가 독약을 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타버린 거야. 이런. 오히려 더 건강해져 버렸어. 그런 거 불능범인 거야. 알겠지? 그런 거는 법으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미수범이라는 사람이 있어. 미수범. 미수범이 뭐냐면 범행의 의도도 가지고 있고 범행의 착수도 했어. 근데 실패한 거야.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2년 전인가
어떤 여자가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는 거야. 성추행범, 스토커가 따라오는 거야. 그럼 여자 어떻게 하겠어? 도망가야지.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 도착한 다음에 현관문을 바로 닫았어. 근데 닫자마자 바로 닫자마자 그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문을 막 여는 거야. 열면서 실패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이제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살펴봤어. 갔나 싶어서. 가니까 그 남자가 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누르고 있는 거야. 삐비비비.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치? 근데 그 사람 성추행범으로 신고 안 당했고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실패했잖아. 성범죄 저지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 미수범인 거야. 미수범이라서 형이 그냥 감경됐습니다. 이런 일을 미수범이라 불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범행의 의도도 있고 착수도 했고 범행의 결과도 냈어. 그런 사람들을 기수범이라고 해요. 기수범. 성공한 사람, 범행에 성공한 사람. 여기서 처벌받는 사람은 미수범과 기수범 둘 다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미수범은 형이 조금 감경된다라는 거죠. 칼로 찌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찌르기 전에 약간 망설인 거야. 무서운데? 안 찌르야겠다. 이렇게 그만두는 거, 이런 것도 미수범입니다. 그래서 감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봐서 알겠지만 공범이란 말 많이 쓸 거야, 그치? 이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고 부르고요. 정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공범이란 사람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범행을 시킨 사람을 공범이라 불러. 교사자 이런 사람을 공범이라 불러요. 실제로 범행을 같이 한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공동정범이라고 불러요. 공동정범. 그럼 6반 생각에 누가 처벌받을까? 자, 칼로 찌른 사람, 찌르라고 시킨 사람, 같이 찌른 사람 누가 처벌받을까?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받아요. 그리고 다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똑같은 형량으로 1대1대1 비율로 처벌받습니다. 시키는 것도 똑같은 범죄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고의범이라는 사람이 있고 과실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 6번아, 고의범은 뭔지 알겠지? 내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찌른 거야. 근데 과실범은 뭐냐면 내가 칼 가지고 막 놀다가 갑자기 찌른 거야. 실수로. 과실범. 너희 생각에 누구를 처벌해야 될까? 둘 다가 아니고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 안 합니다. 얘들아, 우리 민법 배울 때에는 고의로 때렸든 과실로 때렸든 둘 다 손해배상 받았잖아, 그치? 그건 민법의 얘기고 형법은요,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까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의범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과실범은 뭔가 자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과실이라면. 근데 특별한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얘를 조금 다치게 하려고 밀었는데 얘가 하다가 돌에 머리를 찧어서 죽었다. 과실치사 이런 건 뭐 처벌할 수 있어. 하지만 웬만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 6번 쌤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구속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럼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위법성 여부를 따집니다. 위법성 여부. 이 사람이 한 행위가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가 맞긴 맞는데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위법성이 어떻게 된다? 조각된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총 5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번 시험에는 이 5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행위. 자, 정당행위가 뭐냐면 직업에 의한 행동을 하는 거야. 정당하게. 얘들아, 격투기 선수들 있지? 그 사람들 링 위에 올라가서 항상 사람을 때리잖아. 폭행, 상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왜 처벌 안 받아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 거야.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로서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또 중대하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 병원에서 사람 눕혀놓고 칼로 막 배찌는 사람 있잖아. 범죄자는 그치? 상해죄 하잖아 맨날. 근데 어떤 사람들, 의사들, 수술할 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 방위는 많이 들어봤다 그죠? 6반 정당 방위가 뭐냐면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이것을 정당 방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나한테 누가 부당한 침해를 할 경우도 정당 방위 인정되고 타인에게 부당한 침해를 할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정당 방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에 술집에서 너희 나중에 성인 되어서 술집에서 술 먹는데 친구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친구랑 취객이랑 엄청 심하게 다투고 있단 말이야. 그때 취객이 내 친구를 거의 죽일 정도로 때리고 있어. 그럼 너희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내 친구 죽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원이야. 버프 이렇게 버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막아줘야지. 그 친구가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려줘야지. 근데 말리는 과정에서 그 취객을 내가 넘어뜨려서 그 사람 다쳤다. 정당방위 됩니다. 알겠지?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 다음 C는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긴급피난. 자, 긴급피난도 우리 배웠다. 그죠? 현재의 위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위, 이것을 긴급피난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집 창문을 팍 깨고 들어갔다. 그럴 때 재물손괴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이 두 가지는 항상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행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든 거야. 그래서 그 도둑을 발견하고 옆에 있던 빨래대로 그 도둑을 막 내려쳤어. 그랬더니 도둑이 쓰러졌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돼버렸네. 도둑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됐다라는 거야. 안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징역을 선고했어. 그거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상당한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돼서 우리 정법쌤이 정당방위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때리면 나도 때려야지? 그럼 절대 안 돼. 알겠지? 다른 사람이 때렸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밀치는 건 되는데 같이 때리면 안 돼. 알겠지? 그건 정당하게 될 수 없어. 잘 배워둬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자고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자고행위. 자고행위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적어볼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좀 적어보세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이거는 쌤이 그냥 예시를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6반. 자, 도망가는 채무자. 아이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 6반아,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채무자. 채무라고 하는 건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래서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불러. 이런 도망가는 채무자를 잡는 행위, 잡기. 이런 걸 자고행위라 부르거든?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도망치는 거야. 그 도망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애기 눕혀놓은 과정에서 다쳤다. 그런 거는 자고행위라고 해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행위잖아. 그치? 그런 것들 자고행위라 부르고요. 마지막은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해자의 승낙.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승낙을 한 경우야. 어떤 경우냐면 우리 6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나 잠이 너무 오는데 나 뺨 한 대만 때려줘. 그래서 옆에 친구가 뺨을 팍 때렸는데 고막이 나가버렸네.
아이고야. 그런 경우도 범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친구가 승낙을 했잖아. 나 때려달라고. 그런 경우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야. 쌤이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 세계 뺨 때리기 세계 챔피언 대회 이런 게 있더라고. 뺨 때리기 세계 챔피언 대회. 봤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챔피언 이렇게 나와. 이만한 애가. 그래서 이걸 사이에 두고 뭐 잡는 게 딱 있어요. 잡고 한 대씩 빡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빡 맞고 정신을 안 잃으면 이기는 거. 그래서 정신을 안 잃으면 자기도 때리고.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정신 잃을 때까지 때리더라고. 버티면 이기는 거래. 어쨌든 그것도 피해자의 승낙이니까 처벌은 안 받아요. 누가 죽더라도. 이런 게 법입니다. 알겠죠? 자, 5가지 기억을 잘 해주시고 쌤이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사례를 주겠죠. 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집으로 뛰어들었다. 이게 왜 범죄가 안 되는지 서술하세요 라고 나오겠죠. 그럼 너희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지. 긴급 피난 힘으로 뭐가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너희 이제 법조인이야. 거의 예비 법조인 정도 됐어. 수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자, 이렇게 위법성이 만약에 있다면 마지막 3번째로는 뭘 따지냐. 3번째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과연 그 사람이 범행을 한 건 맞는데 책임성이 존재하느냐.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과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비난의 가능성.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비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책임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책임성 조각 사유라고 불러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가 뭐냐면 얘들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거지. 아직 옳고 그름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너희 생각에 몇 살일 것 같아? 형사 미성년자? 몇 살 미만? 초등학생. 좋습니다. 더 써봐. 몇 살? 14살. 맞아요. 정답 14살인데 적어볼까? 만 14세 미만이야. 만 14세 미만. 얘들아, 만 14세니까 나이로 치면 15살이야. 15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중2, 그치? 그러면 중1,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걔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대요. 너희도 들어봤을 거야, 그치? 뭐 요즘에 도시 같은 데 가면 초등학생,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온몸에 문신하고 담배 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막 그 무슨 백 그 뭐라 하노? 클러치 백 이런 거 들고 조폭놀이 하는 거야, 초딩들이. 그러면서 막 삥 뜯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처벌을 못해. 형사 미성년자. 쌤도 사실 지나가다가 봤는데 무서워서 피했어. 초딩인데 무섭더라고. 그래서 요즘 어떤 말이 있냐면 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 소년범의 범위를 확대하자 라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과연 범죄가 줄어들까? 라는 게 좀 의문이 들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B는 누가 있냐? B는 강요된 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납치해서 가둬둔 다음에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 저기 가서 은행 털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빨리 가서 범죄하고 와. 라는 식으로 강요한다면 그거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협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겠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범죄한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신상실자라는 사람이 있어. 심신상실자. 우리 심신상실자를 많이 들어봤다, 그지?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치매가 걸렸거나 정신지체가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심신미약자라는 사람이 있어.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술에 만취한 사람들을 심신미약자라고 불러요. 이런 심신미약자들은
책임성이 조각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은 되는데 형을 조금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감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왜 범죄자들이 재판장만 가면 항상 얘기하잖아. 조두순 같은 사람들. 아, 나 그때 뭐 마셨다. 술 마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경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정이 됐잖아. 그래서. 조두순이 지금 1년 뒤인가? 풀려난다며. 이미 풀려났나? 아, 이미 풀려났구나, 그치? 그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 존재한다는 거지. 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냐면 얘랑 얘를 좀 비교해서 낼게요. 쌤이 시험을 얘를 낼게. 심신미약자를. 심신미약자는 책임성이 조각됩니까? 안 됩니까? 책임성이 조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지? 얘들은 범죄자야. 그렇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조금 감경해 줄 수는 있다는 거야. 오케이? 심신상실자는 책임성이 조각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 차이를 좀 잘 봐두라는 거야. 6번. 자, 만약에 내가 구성요건도 해당이 되고 위법성도 존재하고 책임성도 존재한다. 그럴 때 깨끗하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참 범죄가 깨끗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표현이 이렇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범죄의 구성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나 어떤 오판에 의해서 잘못된 자유를 제한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야. 6번. 자, 시험 문제는 얘기했듯이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 책임성 조각 사유 3가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 자, 그리고 끊고요. 6번. 요즘 너희 드라마 중에 빈센조 최근에 다 봤나요? 네. 빈센조. 로스쿨 보는 사람. 좋습니까? 그 빈센조랑 로스쿨에 보면 이런 형법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혹시나 시간 나면 봐주시고. 두 번째는 얘들아, 이렇게 범죄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는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처벌해? 그 사람에게 뭘 부과해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해야지. 그치? 우리나라에 형벌 뭐 있어? 여러분 아는 거. 6번 아는 형벌 뭐 있어요? 뉴스 보면. 뭐 일단 징역 들어봤지. 뭐 집행유예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집행유예, 사형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치? 벌금 이런 것들 전부 다 형벌의 종류예요. 우리나라에는 태형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태형이 뭐냐면 때리는 거거든? 태형은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얘들아, 싱가포르를 가면 태형이 있어. 싱가포르에는 길바닥에 침을 뱉거나 뭐 담배꽁초를 버리면 태형 5대를 맞아. 물론 맞아요. 어? 물론 맞아요. 곤장이 이만한 게 있거든? 태형으로 진짜 맞아요. 여러분 싱가포르 태형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싱가포르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 외국인이 갔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태형 안단 말이야. 진짜. 근데 태형을 5대 어떻게 때리냐면 잡아가잖아. 태형을 뭐 선생님들이 회초리 때리듯이 하나 둘 셋 넷 5 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 때리는 사람이 있어. 되게 경건하게 의식 치르듯이 해. 엉덩이 벗기는 것도 절차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게 벗겨가지고 태형을 한 대요 하고 막 때리면 피가 팍 튀어. 그러니까 진짜 아프게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살점이 팍 튀어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연속으로 팍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줘. 호 하면서 약도 약 발라주면서 호 해줘. 그러면 그 나을 때 동안 집에 보내. 나으면 오세요 이렇게. 그럼 집에서 나와서 오잖아. 그러면 때려 다시.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야. 괜찮은 방법 같지 않아 근데? 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한테 태형 도입하는 거 어때? 왜요? 이거 팍 때리고 나으면 또 팍 때리고 절대 안 져질 것 같지 않아? 옆방 가니까 그 엉덩이 말고 뒤집어서 때리라고 하던데.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센 형벌이 뭐냐면 최고형이 생명형이라고 하는 건데, 생명형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야.
사형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사형제도 남아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1997년에 집행이 됐어. 그 1997년에 집행된 사형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영화가 있어. 들어본 친구 있을 텐데 강동원 나오고요. 이나영 나오는 영화거든. 그래서 강동원이 되게 억울하게 사형수가 된 사람 역할로 나와.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강동원이 사형당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사형을 교수형으로 하거든요. 마지막에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다가 강동원을 앉히고 이렇게 까만색 붕대를 이렇게 안대를 채우고 물어봐. 담배 피냐? 예, 핍니다. 담배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려줘. 그렇게 걔가 담배를 핀단 말이야. 무서우니까 죽기는 무섭잖아. 담배를 피고 여기 앞에는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에 유리창이 있어. 유리창 맞은편에는 자기 가족들이 보고 있어. 이렇게. 와. 마지막 인사해야지. 가족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물어봐.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후회한다 얘기도 하고 뭐 종교 믿는 거냐 물어봐. 그러면 종교에 따라서 신부님이 오시기도 하고 뭐 스님이 오시기도 해서 마지막 연부를 해줘요. 좋은 곳 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커튼이 쫙 닫히면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보승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밑에 있는 바닥이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바닥을 떨어뜨리는 장치가 이 뒤에 레버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교도관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탁 내리는 거야. 왜 굳이 3개나 했을까 이거?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겠어. 만약에 한 명이 죽였으면 아무리 법의 집행이지만 죄책감 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명이 동시에 내리는 거야. 내게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강동원이랑 굉장히 친한 교도관이 한 명 있어. 되게 젊은 교도관인데 얘가 운다고 레버를 못 당긴 거야. 얘가 안 당겼는데 이게 안 떨어진 거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근데 지가 당기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막 동료 교도관들이 이 새끼 뭐해? 땡겨 새끼야! 이렇게 하는 와중에 덜컥 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동원이 되게 억울한 사형수란 말이야. 친구의 누명을 쓴 거야. 이렇게 사형이 되고 나면 그 범죄자가 뉘우칠 시간이 없잖아. 반성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재판이 잘못됐다면 이걸 되돌릴 기회가 없단 말이야. 사형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 나오고요. 되게 슬프고 감동적이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행시라는 건데 시간 날 때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유형.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두어 두는 거죠. 이 자유형은 너희 아는 거 징역 있습니다. 징역. 제일 많이 들어봤죠.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 다음 금고라는 것도 있어요. 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류. 자, 쌤이 차이를 또 시험에 낼 건데 잘 보세요. 먼저 징역이랑 금고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 한 달 이상 동안 가둬두는 거야. 감옥에. 이것을 징역, 금고라 부르고요. 구류라고 하는 건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달 이내로 가둬두는 거. 이것을 구류라고 불러. 여러분들 만약에 초범으로 잡혀간다. 구류 받을 거야. 한 달 동안 가둬두는 거야. 쌤 그럼 징역이랑 금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징역은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합니다. 노역을 부과시킨다는 거죠. 일시키는 거야. 가둬두면서 일도 시키는 거야. 이것을 징역이라고 불러. 괜찮나 얘들아? 우리 저기 용남면에 청구아파트 앞에 가면 통영구치소 있잖아. 가는 길에 봤어? 통영도 교도소가 있거든? 쌤이 야구하는 형님 중에 한 명이 통영 교도관이신데 물어봤어. 쌤이 수업 준비하면서 형님 애들한테 징역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뭘 좀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 야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얘기해주라고 했냐면 교도소의 방은
이렇게 되게 좁은데 한 우리 교실에 한 반만 하다라고 하대. 우리 교실 반 정도? 그 정도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8명 들어간대요. 이렇게 8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명. 8명 들어가고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항상 보고 있대. 교도관 지나가면서 뭐 하나. 그리고 앉아있으면 등에 절대 아니 벽에 등을 못 붙이게 한대. 눕지도 못하게 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그것만 해도 힘들지 않겠어? 아니면 서 있어야 돼.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유리벽으로 돼 있어. 왜 유리벽으로 해놨겠어? 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 다 보이게 해놓은 거야. 여기서 보이게 이렇게 유리벽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면 똥 눌 때에도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가장 막내들은 화장실 옆에 자리를 준대. 냄새 나고 똥 넣는 거 다 보는 거지. 눈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있잖아. 이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어. 예전에 그 수세식 화장실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밑으로 물이 지나간대. 그럼 내가 여기서 응가를 하면 물에 퐁 떨어져서 흘러가는 구조인 거야. 옆방 응가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물에다가 응가만 싸는 게 아니고 설거지도 한대. 설거지를 먹은 거 설거지도 이 물에다가 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도 이 변기 물에다가 한대. 그만큼이야 개만도 못한 취급 받으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징역 받는 거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야들아 진짜 들어가면 개만도 못한 취급 받는데. 우리 통영의 애들아 여담인데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자가 되게 많대. 통영이 항구 도시라서 마약 밀매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 범죄자가. 그 조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춘파라는 조직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나? 너희 엄마 아빠한테 영춘파 얘기하면 엄청 놀라실걸? 왜 얘기하지 말라면서. 저기 무전동 시장 가가지고 영춘파 얘기 꺼내면 너희 잡혀갈 수도 있어. 진짜. 그 조직이 마약을 밀매하는 조직인데 여기 되게 많대. 교도소 안에. 그래서 너희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영춘파 행동대장이 들어오면 있잖아.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행님 전체 방에서 어서 오십시오 행님 막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뭐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알겠지? 영화는 영화고 정말 개마저 못한 취급 받는다. 그러니까 현실과 다르다. 알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산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형은 그 사람의 재산을 뺏는 건데요. 먼저 벌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벌금. 그 다음 과료라고 하는 게 있고, 과료. 마지막으로 몰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몰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 토토에서 돈 벌었다면 그 번 돈은 전부 다 몰수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토토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잡혀 들어가면 다 개어내야 돼. 알겠지?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 내가 엿먹이고 싶으면 신고해요. 그러면 그 사람 번 돈 다 개어내. 그러니까 막 그 친구 자랑하잖아. 야 나 이번에 땄다. 역배로 해서 10배 땄다. 신고하면 그 10배 딴 돈 다 물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국가로 환수가 돼요. 벌금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5만원보다 클 때 이것을 벌금이라 불러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얘기한다. 그죠? 과료라고 하는 건 금액이 좀 작은 거야. 5만원 미만을 과료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너희 불법 주차를 한다거나 신호 위반을 하면 과태료라고 하는 걸 내거든? 과태료라는 거랑 과료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거야. 통영경찰서장이. 그래서 만약 그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식 재판을 통해서 판결받은 게 과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거다. 재판이 아니고. 과료는 법관이 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거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명예형이라는 게 있어. 명예형. 자, 명예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를 뺏는 건데 그 사람의 직업을 뺏는 거야. 자격을 상실시킨다든지 그 사람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명예형이라 불러. 공무원들에게 이걸 많이 하죠. 교사의 자격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벌을 내립니다. 자, 쌤이 지금 적어준 이 4가지의 형벌은 전부 다 전과가 남는 거야.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이 사람은 평생 전과가 남아요. 빨간 줄 끄이는 거야.
그럼 일상생활에 되게 불이익이 있겠죠? 그치? 공무원 시험에 절대 합격 못하고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형벌을 내리게 되면 쌤 말한 것처럼 전과가 남단 말이야. 그래서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이끌어주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제한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제한적인 제재 수단. 제재는 어이 그리고 아이입니다. 이거를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제재, 어이, 아이. 이 대안적 제재 수단을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보안처분이라고 불러요. 보안처분. 이 보안처분이란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보안처분. 형벌은 아닌데 이 사람이 뭔가 사회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부가적인 어떤 대안적인 보안처분인 거야.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먼저 뭐가 있냐면 치료감호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감호. 이 치료감호는 대부분 약물 중독자, 마약범들에게 주로 내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약물 중독을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감호 명령을 내립니다. 치료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기도 해요.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주로 소년범들에게 많이 내립니다. 이 소년범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나쁜 걸 배우겠죠.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데 대신에 관찰하는 거야. 보호관찰소장이.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전화를 해요, 집에. 전화 안 받으면 경찰관이 출동해야 돼. 걔 찾으려고. 그게 보호관찰이야. 전화해서 뭐 하냐면, 야, 오늘 뭐 했어? 어디 있어, 지금? 누구랑 있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항상 감시하는 거야. 그걸 보호관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수강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자에게 내리냐면, 성범죄자들에게 많이 내립니다. 이 성범죄자들은 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거야. 재판부에서. 그래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0시간 이상을 명령한다. 하긴 1000시간 이상 수강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마지막 뭐가 있냐면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내립니다. 얘들은 네가 잘못을 한 건 맞는데 너의 그 재능을 썩히기 아깝다. 이 재능을 기부해라. 라는 식으로 제값을 뉘우치는 거죠. 운동선수들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운동 가르쳐 주면서 사회봉사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서 사회의 복귀를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6번 정리할게요. 오늘 한 거. 범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 구속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위법성의 조각 사유도 5개나 있고요. 책임성의 조각 사유도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벌을 부과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이런 것들이 있고, 형벌 말고도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런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만 인수합시다. 다 찍혔어? 네. 안 끊기고? 오면 그래도 시험 기간에 보겠지? 자, 제가 쌤 머리 달라지고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 네. 어허. 어려워요. 쌤 근데 머리 자르고 너도 이렇게 머리가 채성이랑 똑같은 거야. 채성이가 생각나는 거야. 나랑 채성이가 닮았나? 하고 네. 뭐? 쌤 와이프가 앞머리 내린 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앞머리 좀 가르마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얘기 좋아하는데 해야지. 자, 얘들아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좀 더 이 범죄와 형벌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반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형민이가 오늘 잘 들어줘야 돼. 알겠지? 경찰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걸 100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그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대비해서 잘 들어주시고,
너희는 혹시 중고나라 사기당한 적 있나? 중고나라. 아니면 내가 사기를 쳐봤다. 쳐면 안 되겠지. 쌤이 중고나라 사기를 한 4년 전인가? 처음 당했는데 갤럭시 노트 8 공기계를 사는데 100만원을 달래. 100만원을 붙여주려고 하니까 수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안전거래 합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사이트 하나를 보내줬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 나와 있는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대. 그래서 믿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야. 자기가 만든 사이트였던 거야. 거짓 사이트. 그래서 사기 당해서 울면서 경찰서가 신고했죠. 신고하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3명이 들어오대. 자기들도 사기를 당했대. BTS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막 초등학생 3명이랑 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했거든. 그게 쌤의 첫 중고나라 사기였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범죄인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자는 거야 오늘. 알겠죠? 자, 제목은 7-3 형사 절차 이렇게 써주시고요. 7-3 형사 절차. 우리 반은 에어컨 잘 나와? 네. 괜찮아? 너무 춥고 이러면 민경아 어디 갔노? 잘 끄고 해. 애들 안 춥게. 자, 먼저 오늘의 필기를 얘들아 가로로 좀 해줘. 이렇게 종이를 노트가 있다면 노트를 가로로 이렇게. 왜냐면 일자를 이렇게 쭉 적을 거거든. 가로로 해주면 좋겠다. 자, 가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직선을 쭉 한번 그어주세요. 끝까지 이렇게 한 장만, 한 바닥만 딱 필기를 하고 끝낼 거야. 자, 그으셨습니까? 직선 잘 그으면 이상한 사람이래. 일부러 못 그었어 쌤도. 자, 먼저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가장 첫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사 단계라고 불러요. 수사는 누가 해요? 검사님이 해요? 경찰이 해요? 수사는 경찰관들이 합니다. 알겠죠? 1차적인 수사는 경찰관들이 하고, 이런 수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건이라고 불러요. 입건. 어떤 사건이 입건이 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야. 쟤는 입건이 되는 게 입건이 되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 먼저 고소라는 게 있고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형민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뭐야? 윤영민,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뭐야? 자, 고소라고 하는 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야. 본인이 직접 신고. 경찰서에다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불러요. 반면에 고발이라고 하는 건 제3자가 신고한 것을 고발이라고 불러. 내가 친구한테 맞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고소입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싸우는 걸 보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고발이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찰들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범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도 있어. 자수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찰관들이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 인지가 뭐냐면 이렇게 방범을 돌다가 범인을 딱 발견하고 나서 범인을 수사하는 거죠. 인지라고 불러. 어쨌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이렇게 범인이라고 의심받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불러? 범인이라고 의심받는 사람. 용의자. 용의자를 법적으로는 피의자라고 불러. 피의자. 의심받는 사람이란 뜻이야. 범인이라고 의심받는 사람. 이런 피의자는 아직 범인이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지? 그냥 의심만 받는 사람일 뿐이야. 피의자라고 해서 다 범인은 아니야. 이런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체포해야겠죠. 체포. 그다음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 구속해야겠죠. 감옥에 가둬둬야겠죠. 못 도망가게.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압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압수도 해야 되고요. 증거로 채취해야 되니까, 마련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수색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색을 해야 증거품을 마련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기 전에는 항상 뭘 제시해야 돼? 영장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장주의라고 불러요. 영장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전 영장주의를 부르거든. 그럼 체포하기 전에 항상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해야 되는 거야. 국민의 뭘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현행범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현행범을 잡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 영장 주의가 원칙이다. 자, 그 다음 영장을 누가 신청하냐면 검사가 신청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요. 여기다가 법관이 발부한다 라고 적어줘. 법관이 발부한다. 발부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쌤이 아까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경찰이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검찰의 허락이 없으면 수사를 못했어. 그래서 경찰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우리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그래서 성공했어. 그래서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경찰들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수사할 때는 쌤이 말했지만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영장이. 근데 영장은 누가 신청해? 검사가 신청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반쪽밖에 없어. 이 영장을 신청하는 게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투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영장을 통해서 만약 이 사람이 구속이 되게 되면 가만히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구속되기 전에 신청하는 방안이 있고 구속되고 나서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나의 구속이 억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먼저 구속 전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가 뭐냐면 판사가 이런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될 필요가 있나? 라는 걸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야. 이것을 영장실질심사라 부르고요. 구속이 되고 나서 신청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가 뭐냐면 내가 구속이 됐는데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를 구속한 사유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서 판사님이 한 번 더 따져주세요 라고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 불러. 얘들아, 근데 이거 외워둘 필요 전혀 없어. 7반 쌤이 시험에 이거 안 냈어. 안 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법관이 심사한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법관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두 가지 제도를 왜 마련했을까는 알아둬야 돼. 왜? 7반아, 이 두 가지 왜 굳이 만들어 놨을까?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억울하게 머당하는 사람 안 만들기 위해서, 구속되는 사람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구속된다라는 건 개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 이 두 가지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자유,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만 알아둬.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수사 단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7반을 위해서 쌤이 혹시나 경찰관을 꿈꾸는 친구 있으니까 형님이처럼 최근에 사용하는 수사 기법 하나만 얘기해주면, 얘들아, 너희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사하는 거 보면 경찰서에서 어떤 방에서 해? 그 모습 되게 좀 밀실해서, 그치? 전등 하나를 딱 켜놓고 유리 벽이 있는데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보이는 그런 벽 기억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방. 실제로 그런 데서 취조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취조를 하냐면 일단 얘들아, 최근에는 피의자를 고문하는 건 허용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죠? 고문하면 큰일 나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고문 비슷하게 하냐면 인간의 욕구를 건드리는 거야. 얘들아, 인간의 3대 욕구가 뭐냐면 성욕, 수면욕, 식욕이야. 그 중에서 수면욕을 건드리는 거야. 잠을 안 재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방이 막혀 있잖아. 창문이 없으니까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계속 말을 시켜. 1시간 동안. 형사님이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시키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딴 형사가 와가지고 교대한 다음에 또 계속 말을 시켜. 그럼 그 사람은 잠이 와 죽겠는데 계속 말을 해야 되겠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잠이 와서 정말 힘드니까 그냥 자백을 한대, 이렇게. 아이고 내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식욕도 건드린대. 이렇게 막 밥을 안 주는 거야. 굶겨가지고 진짜 배고플 때, 야, 밥 먹을래? 설렁탕 한 그릇 시켜줘? 시켜주면 울면서 먹다가 제가 했습니다 한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형사들도 두 가지로 나눈대, 역할을. 나쁜 형사 역할이랑 착한 형사 역할이랑 나눈대. 그러니까 처음엔 나쁜 형사가 들어가가지고 막 차면서 야, 이씨, 뭐 어떻게 이런 일 하냐면서 쓱내다가 잠깐 나갔다 올게. 착한 형사가 와가지고 으이그, 나 너만한 동생이 있다 막 달래면서 하면 사람이 마음이 그지 이렇게 싹 사그라들겠다. 그러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고. 이게 수사 기법이래. 자, 어쨌든 이렇게 경찰관들이 수사를 잘 하고 나면 수사 결과를 다 모아 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검찰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검찰 송치라고 불러요. 검찰 송치. 경찰관들은 수사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역할은 검찰이 합니다. 검사님들이죠. 이렇게 검찰 송치가 되고 나면 다음 단계를 뭐라 부르냐? 공판 단계라고 불러요. 공판 단계. 이런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피고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지금부터는 피고인이라 불러.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피고인. 이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단계가 돼요. 재판장에서. 자, 이렇게 검찰 송치가 되게 되면 검사는 두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사 결과를 쫙 읽어본 다음에 이 사람은 범인이 맞아. 이 사람 나쁜 놈이네. 이 사람 재판 청구해서 콩밥 좀 먹게 해야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이 검사님은 기소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기소. 기소가 뭐냐면 공소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공소 제기라는 건 재판을 신청하겠다라는 거야. 정식 재판을. 이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자 아니지, 피고인에 대해서. 자, 기소를 하게 되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게 되는데, 심리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 판사님을 앞에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거죠. 이런 심리가 진행될 때에는 검사는 항상 증거로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증거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검사들은. 이 사람이 왜 범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요. 저 한번 믿어보세요.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범인입니다 라는 것을 검사가 확실히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르고요. 검사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검사의 입증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심리가 진행되고 나서 피고인은 항상 반박하겠죠. 난 죄인이 아니다. 검사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단계로 가면 검사들이 구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구형. 구형이 뭐겠어? 7반? 형을 구한다라는 거야. 이 범죄자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해 주십시오.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야. 누구한테? 판사한테 요청하는 거죠. 이것을 구형이라고 불러. 알지? 자, 이렇게 되면 공판 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쭉 봤는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이 사람 앞만 봐도 범인이 아니고 그냥 벌을 주기엔 좀 아까운데?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기소 처분. 잠깐만 7만아, 그 전에 한 개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적자. 자,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인은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좀 써볼까? 보석 신청 가능. 이 보석 신청에다가 빨간 줄을 딱 좀 그어주시고, 보석 신청. 자, 보석 신청이 뭐냐면 얘들아, 재판을 받는 도중에는 피고인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 있다가 재판 날만 법원에 출두해가지고 재판 받고, 재판이 안 끝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재판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감옥에 갇혀있으면 나는 증거품을 수집하기에도 굉장히 불리하고 내 몸과 마음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럴 때 법원에다가 일정 금액을 맡기고 잠시 밖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거야. 그런 제도를 보석제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판받을 때 법원으로 들어오면 돈을 돌려받는 거지. 이것을 보석 신청이라고 불러.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자, 다시 돌아와서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혐의 없음. 뭐 무혐의라고 부르는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냥 칼로 찌는 사람 옆에 서 있었을 뿐인 거야.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혐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수사 결과를 보니까 죄 없음, 아이고 이거 죄 안 됨, 이런 경우도 있어.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한 거 맞아. 근데 이 사람의 행위는 죄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위법성이 조각되던지 책임성이 조각되어 가지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죄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죄야, 무죄. 일반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내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무죄로 풀려났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 벌 수 있었던 생활비, 월급 이런 거 누가 보상해 주겠어? 국가가 보상해 줘야지. 그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사보상 청구라고 하는 거야.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쌤이 이번 시험에는 이거를 좀 낼 생각이야. 이미 냈어. 이걸 잘 봐줘. 형사보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좀 구별해서 봐주세요. 자, 7번아 다시 얘기한다. 형사보상 청구가 일단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뭐로 풀려나면? 무죄로 풀려나면 받을 수 있는 게 형사보상 청구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나 죄 없음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근데 얘들아, 검사가 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이고야 내가 잠이 온다 너희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기소유예라고 하는 게 있어. 기소유예. 자, 7번 기소유예가 뭐냐면 이 사람의 수사 파일을 쭉 보니까 범죄자가 맞아. 그래서 죄는 인정해. 하지만 용서해 주는 거야. 이 사람 수사 파일을 보니까 죄가 맞아. 근데 얘는 초범에다가 반성하는 기색이 너무나 역력해. 너무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 맨날. 그래서 그냥 검사님이 그냥 불쌍한데 얘는 재판받기보다는 그냥 한번 봐주자 라고 하는 거야.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냥 누구 마음대로, 검사 마음대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일지라도 검사가 그냥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줄 수 있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기소독점주의라고 불러. 기소독점주의. 독점주의. 너희는 이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지 않아?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뒷돈 주면서 죄송한데 기소유예 한번 해주세요 라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과거에 삼성 막 수사하던 검사들이 떡값이라고 하면서 몇십억 갖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떡검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야. 검찰의 권력을 좀 약화시키자, 견제하자라는 건데 거기에 반대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윤석열 씨잖아. 그래서 윤석열 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디 감히 검찰의 권력을 해하려고 하느냐. 대선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없죠. 나중에 대선에서 알 수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검찰권의 권력이 너무나 강해요. 이런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형사보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왜? 이 사람은 무죄가 아니야. 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야. 그치만 그냥 용서해 준 거야.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알겠지? 요 두 가지 사례를 좀 비교하는 걸 시험에 냈어. 이 사람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불가능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서술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공판 단계까지도 다 봤고 마지막으로 단계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빨리 마칠 거니까 얘들아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법관,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겠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를 집행 단계라고 불러요. 집행 단계. 형벌을 집행하는 단계죠. 이런 집행 단계로 넘어오면 피고인의 이름도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수형인으로 바뀌어. 이제 그냥 감옥에 갇힌 사람인 거야. 그 다음에 범죄인 이렇게 불러. 수형인, 범죄인. 이제부터는 범행이 확실해진 거야. 판결이 났으니까. 범죄인 갑, 범죄인 을 이렇게 불러. 이런 범죄인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이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님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님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 자신이 재판한 사람을 버스에 태워서 보낼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검사도 있어. 그래서 버스 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검사도 있어.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지 자기는. 자, 이런 판결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죄 선언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언하든지. 두 개밖에 없어. 유죄인지 무죄인지 좀 애매하다. 애매하면 무죄야. 알겠죠? 두 개밖에 없다 판결은. 자, 만약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다. 근데 내가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로 받았다. 그럼 그동안 벌 수 있었던 나의 생활비 누가 보상해 줄 거야? 국가가 보상해 줘야죠. 뭐 청구할 수 있다? 형사 보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좋아요, 얘들아. 청구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내가 유죄가 되었어. 유죄가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1심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뭐 청구할 수 있어? 2심 재판이랑 3심 재판 청구해야지. 그거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 뭐라 불렀어 그거? 내가 만약에 이 유죄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항소, 상고 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 사법부 할 때 배웠다, 그죠? 항소, 상고 2심 재판, 3심 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도 빨간 줄 하나 뜯어줄까? 항소, 상고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유죄 판결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된다. 좀만 참아. 첫 번째는 실형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 실형선고. 실형선고는 말 그대로 징역, 벌금 이런 형벌을 바로 선고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사람 바로 감옥에 갑니다. 이송됩니다. 구치소로. 근데 감옥 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어. 그럼 만약에 징역 10년인데 10년을 다 안 채우고 좀 더 일찍 풀어줄 수 있어. 그걸 무슨 석방이라고 불러? 가석방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은 가석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한다면.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행유예라는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되게 많이 들어봤지. 집행유예가 뭐냐면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은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선고한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석방해 줍니다. 집으로 보내요. 바로 집으로 보내는데 대신에 감시를 하는 거야. 감시를 하면서 네가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죄를 안 저지르고 정말 착하게 잘 산다면 이 징역 1년 그냥 살고 나온 걸로 해주겠다는 거야. 이걸 집행유예라 불러. 이렇게 적어볼까? 형 선고의 효력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준다.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죄를 안 짓고 잘 살면 너 그냥 징역 1년 살고 나온 걸로 해주겠다고. 안 살았지만. 이것을 집행유예라 불러. 집행유예는 대신에 유죄 판결 받은 거 인정하고요.
전과도 남습니다. 징역 1년 살고 나온 걸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 실형 선고 받은 것보다는 엄청 좋겠죠? 집에 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니까. 감옥 안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마찬가지로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냐면, 자, 당신을 유죄 판결 인정한다. 하지만 선고유예 2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 그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처럼 그 사람 그 즉시 석방해 줍니다. 집에 보내요. 대신에 이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감시하면서 네가 범죄를 안 저지른다면 아예 이 재판 자체를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야. 재판 자체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라고 표현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2년 동안 죄를 안 지으면 재판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하는 거니까 전과도 안 남아요. 아예 깨끗하게. 그럼 범죄자 입장에서 뭐 받는 게 제일 좋겠어? 선고유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 집행유예 받으면 정말 행복한 거고, 실형 받으면 제일 안 좋은 거지, 범죄자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 기간, 이 기간 동안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럼 다음 재판에서 이 형벌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어서 부과되게 돼. 그런 차이는 있다. 자, 그럼 얘들아 다 했어. 다 했는데 쌤이 시험 문제를 어떤 걸 좀 내고 싶냐면, 집에 빨리 가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를 낼 거야. 이미 냈어. 자, 예를 들어서 1번 구속적부심사 통과되면 바로 집에 가겠죠.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는데 통과되면 범위야 잘 봐라. 뭐 에러점이 있는지. 자, 6번 필기 노트 꺼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사 절차 배웠습니까? 네. 맞나요? 자, 그다음 형사 절차에서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 잘 구분해 주시고, 알겠지? 그리고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 빨리 집에 가는 순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소년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간단히만 정리하고 마칠 텐데, 이 소년범들은 일반 성인들과 다르게 형량을 감경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을 잘 모르는 그런 성장하지 못한 청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 사례를 한 개 얘기해주고 싶은데, 때는 바야흐로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야. 인천의 한 초등학생 여자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두리번 찾았어. 근데 갑자기 마침 지나가다 아줌마 한 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전화기가 없어서 그런데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 아줌마가 뭐라냐면, 아줌마 지금 휴대폰이 없고 집에 있다. 아줌마 따라서 집에 가면 휴대폰 쓰게 해줄게. 아줌마 따라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뭣도 모르고 아줌마를 따라 집에 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시체 상태가 아주 말할 정도가 아니게 훼손이 된 거야. 시체는 전부 다 조각이 나 있었어. 그 초등학생 여자의 그 조그마한 몸이 조각 나 있고, 시체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야. 손가락이.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손가락이 없길래 이게 왜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잡았어. 범인은 바로 그 아줌마야. 근데 그 아줌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야. 아줌마가요? 알고 보니까 아줌마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집에 있다가 엄마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아이를 납치한 거야. 그리고 조사하니까 이 여학생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절대 아니고 되게 계획적이었던 거야. 한 달 동안 그 초등학생 여자애를 감시하다가 얘가 혼자 있는 시간을 파악하고 나서 가가지고 납치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물어봤어. 야, 너 손가락 그거 어떻게 했어?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냐면, 그거 제 친구한테 선물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줬는데? 그래서 그 준 사람을 잡았어. 또 걔는 알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퇴한 친구인데, 나이는 한두 살 많은 언니였는데,
둘이서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된 거야.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 야,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실제로 사람 죽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한 거야. 야, 마침 놀이터에 여자애 있는데 쟤 죽일까? 그래, 죽이자. 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죽인 거야, 실제로.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도 다 설명해줬대. 야, 몸이 진짜 예쁘다. 손가락이 진짜 예뻐. 손가락 진짜 예뻐? 나 선물로 주면 안 돼? 그래, 선물로 줄게.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보낸 거야, 택배로. 우와. 그래서 경찰이 최후에 물어봤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장난으로 그랬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판결이 났거든? 판결이 났는데 그 죽인 박모양이야. 이 박모양인데 17살. 형을 얼마나 받았냐면 20년형을 받았어. 사람을 죽이고 나서 20년형을 받은 거야. 근데 2심, 3심 신청하는 과정에서 감형되고 해서 결국 17년형 받았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고요. 그 범죄를 시켰던 그 공범, 그 여자애 마찬가지로 10년형 받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성인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터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년범들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자, 필기 노트에다가 7-4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써주시고요. 소년 보호 사건. 자, 먼저 소년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소년이라고 부르는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쭉 그리시고요. 그래프를. 나이대별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10살, 10세 라고 적어주세요. 10세, 10살, 만 10세. 자, 그 다음 14세 적어주세요. 14세, 만 14세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세 적어주세요. 만 19세. 자,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6번아 우리 알고 있는 것부터 적어보자고. 자, 만 14세 미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미성년자? 우리 형법 할 때 배웠잖아.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무슨 미성년자라 불러? 형사 미성년자라고 불러요. 맞아요. 형사 미성년자. 이 형사 미성년자들은 형법으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형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먼저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범죄소년이라고 불러요. 범죄소년. 여러분 몇 살이죠? 18살. 만으로 치면 17살입니까? 17살? 만으로 치면. 생일 지났으면 17살. 안 지났으면 16살. 여러분들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면 범죄소년이라고 불릴 거예요. 범죄소년. 자, 반면에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뭐라 부르냐면 촉법소년이라고 불러요. 촉법소년. 자, 촉법소년의 뜻이 뭐냐면 촉자는 감촉할 때 그 촉자야. 법을 살짝 촉 건드린 거야. 법을 모르는 귀염둥이들인데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법을 촉 건드린 거야. 촉법소년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 10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쌤이 그냥 부르기 쉽게 귀염둥이라고 부를게. 귀염둥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귀염둥이. 진짜 법적으로 부르는 말이 없어.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요. 귀염둥이. 자, 이런 범죄소년, 촉법소년, 귀염둥이가 각각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를 구분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이야.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이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서 각각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 건데, 형벌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서 받는 거야. 사형, 무기징역, 금고, 벌금 이런 걸 형벌이라고 불러. 반면에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처벌인데, 보호관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이런 게 보호처분이야. 자, 범죄 소년들은 형벌도 받을 수 있고요,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얘들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도 받을 수 있고요. 소년원에 대한 송치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애들은 형벌은 받지 않아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혹시나 싶었을 때 말해주는 건데, 형벌과 보호 처분을 동시에 받진 않아. 이걸 받던지 이걸 받던지 받는 거야. 알겠지? 동시에 받는 건 아니야. 그 다음 마지막 귀염둥이들은 형벌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면서 설명을 해볼 텐데, 범죄 소년 이름을 갑이라고 지읍시다. 그리고 촉법 소년 이름을 을이라고 지읍시다. 마지막 귀염둥이를 병찬이라고 지을게요. 병이라 지을게요. 자, 쌤 머리 자르고 젊어지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야, 우리 반 가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나? 피글렛 닮았다. 피글렛. 피글렛 뭔 줄 아나? 최준. 최준? 걔가 피글렛이야? 그 푸에 나오는 돼지 있잖아. 돼지. 자, 아무튼 이렇게 봤는데 얘들이 동시에 자전거를 훔친 거야. 그래서 경찰관한테 딱 걸렸어. 현행범으로. 그럼 일단 어디로 잡아가요, 얘들을? 경찰서로 잡아가겠죠. 자, 얘들이 경찰서로 잡혀간 순간부터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경찰서에 갑이랑 을 그리고 병이 귀엽게 이렇게 잡혀온 상황인 거야. 자, 이 경찰서에 잡혀오면 일단 경찰관들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저질렀고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귀염둥이 병은 나이가 10세 미만이야. 얘들은 경찰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 풀어줘야지. 얘는 곧바로 집으로 보냅니다. 가 빨리 임마. 어디 형들이랑 놀다가 집에 보내. 이걸 품방이라고 해요. 품방 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을도 조사했는데 갑을도 초범에다가 장난으로 그런 거야. 얘들은 되게 범죄를 저지를 그럴 게 없었고 장난치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그냥 마찬가지로 갑을도 품방할 수 있어.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조사해보니까 얘들이 되게 나쁜 애들인 거야. 전과도 있고요. 여러 번 자전거를 훔친 거야, 애들이. 그래서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얘들은 봐주면 안 되겠다. 얘들은 소년원에 좀 보내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자, 빨간색을 드시고 경찰서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라고 하는 곳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가 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요. 이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사, 여러분 알고 있는 천종호 판사님, 이런 분이 여기 판사님이시거든. 이런 판사님들이 얘들한테 처벌을 내리는데 형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보호 처분. 이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1호부터 10호까지 있어. 1호가 제일 약한 처분이고요. 10호가 가장 강한 처분이야. 그래서 1호가 어떤 거냐면 1호는 그냥 관찰하는 거야. 관찰. 네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거야 라는 식으로 경고만 하는 거야. 경고. 1호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점점 세져가지고 나중에 10호 처분이 무엇이냐면 소년원에 보내는 거야. 소년원 송치. 이 소년원 송치는 단기 소년원 송치가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미만으로 보내는 거고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최대 2년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을 장기 송치라 불러. 소년원에 가게 되면 얘들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활하는데 대신에 성인처럼 그렇게 깐깐하게 감독하는 건 아니고요. 교화를 많이 시켜줘.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소년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호 처분을 부과받는 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년 재판이라고 불러. 소년 재판. 자, 됐나? 그 다음 경찰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얘들이 너무나 나쁜 거야. 너무 나빠가지고 얘들은 보호 처분 내리기에도 좀 부족하다. 얘들은 콩밥을 좀 먹여야겠다 라는 정도로 죄질이 악독하다면 경찰관들은 다른 펜을 드시고 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어요. 검찰에 송치.
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똑같이 조사를 합니다. 검사님들이. 이렇게 검찰에 송치가 되게 되면 검사들은 세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기소유예. 6번아, 기소유예가 뭐였어? 기억나? 기소유예. 뭐 하는 거야? 죄를 인정하지만 얘 어떻게 해주는 건데? 풀어주는 거야. 그냥 한번 봐주는 거야. 검사님이 딱 보고 이 나쁜 놈들 내가 봐준다. 다음부터 그럼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봐주는 거야. 기소유예. 풀려나겠죠 그러면? 근데 검사님이 딱 보고 얘는 정말 악독하다. 얘는 절대 봐주면 안 되겠다. 얘는 재판을 좀 받게 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얘를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하게 되면 형사법원으로 가게 돼요. 형사법원. 이 형사법원에 보내져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돼요. 판결 받게 됩니다. 형벌. 이 형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징역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6번아, 형벌 중에 제일 강한 형벌이 뭐야? 사람 생명 뺏는 거. 사형 있지, 그지? 이 사형과 무기징역은 소년범들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하게 내리는 게 징역 20년까지밖에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쌤이 말했던 수업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17세 박모양 징역 20년 받았잖아. 처음에 최대형을 받은 거야. 사실 왜 이렇게 소년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을 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성장할 기회가 많다고 보는 거야. 소년들은. 그리고 소년범들은 이렇게 징역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들과 같은 방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인들이랑 소년들이랑 같은 방에 징역을 살게 하면 어린애들이 어른들한테 나쁜 거 배우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같은 방에 넣지 않습니다. 독방을 주던지 소년들끼리 따로 모아서 징역을 살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다시 보내는 거야. 이것을 송치라고 해요. 송치. 검사가 생각하기에 얘를 형벌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해. 얘는 그냥 소년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갑이 잘못했다면 형사재판을 받던지 보호처분을 받던지 둘 중 하나만 받지 둘을 동시에 받진 않아.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자, 그러면 얘들아 다 했어. 6반은 다 했고 쌤이 시험을 어떻게 낼 거냐면 이 각각의 갑을 병에 사례를 주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거야. 쌤이 예를 들어서 자, 을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을은 촉법소년이었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밖에 보낼 수가 없어. 여기다가 을 이렇게 적게 을. 그다음 갑 보세요. 갑은 범죄소년이죠. 범죄소년은 형벌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도 있고 검찰의 송치도 가능합니다. 여기 갈 수 있는 건 갑밖에 없다. 갑은 검찰로 가게 되면 검사님이 기소유예해서 풀어주던지 기소해서 형벌받게 하던지 아니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쌤이 이렇게 내면 맞는지 틀린지 봐봐. 자,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갑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O예요? X예요? X. 뭐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소유예 될 수도 있고 잘했어. 또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가지고 보호처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낼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 소년법은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를 좀 떠올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들아 몇 개만 좀 더 적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여기를 1번이라고 치시면 여기부터 2번이라고 적을게요. 2번. 어우, 날씨가 너무 꿉꿉하다. 자, 2번은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어. 국민 참여 재판. 6번아, 너희 혹시 영화 중에 한공주라는 영화 봤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공주? 천우희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쌤이 살면서 본 영화 중에 가장 기분이 더러웠던 영화야. 뭔가 보고 나와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영화인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 이 여학생이 43명한테 성폭행을 당해. 43명한테 자그마치. 근데 그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다니고 있단 말이야. 왜 도망다니냐면 그 가해자의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줘라, 선처해달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지. 찾아와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걸 영화로 만든 거거든. 19세 영화인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기는 그렇고 유튜브에 요약한 영상이 있더라고. 유튜버들이 그거를 좀 볼 생각이야. 요거 하고 나서. 알겠지? 근데 되게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 빨리 정리할게.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1심 재판에서만 합니다. 1심 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해요. 형사재판에서. 그리고 합의부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합의부 사건만 가능하다. 자, 우리 6반 복습해보자. 합의부 사건에서는 판사가 몇 명이야? 1명. 합의부는 판사가 1명일까 3명일까? 아, 3명. 3명인 걸 합의부라고 불러. 합의부 판사가 3명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그만큼 가벼울 때야 무거울 때야? 무거울 때. 그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누가 신청하냐면 판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신청해. 피고인이 신청한다. 이 재판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쌤이 드라마 로스쿨 보니까 김영빈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피고인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그 즉시 배심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돼요. 배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 배심원들은 어떻게 뽑느냐? 그 지역에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뽑아요. 직업도 무작위적, 나이도 무작위적으로. 대신에 배심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20세 이상이 돼야 돼.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영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그럼 통영지역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뽑아요. 배심원들을. 선정이 되면 전화가 와. 배심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는 게 개이득이야. 왜냐하면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거든. 직장에 출근 안 해도 월급도 다 줘요. 월급도 주고 그 재판이 하루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할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한 달, 2달 동안 가둬두면서 먹을 것도 다 주고 편의를 다 제공해줘. 달라는 거 다 줘. 국민의 세금으로 다 준단 말이야. 걸리면 개이득. 걸리면 개이득인데 로또 맞는 거랑 비슷한 건데 쌤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가고 싶은데. 어쨌든 걸리면 이 배심원단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평의라고 하는 걸 해. 평의. 그리고 평결이라고 하는 걸 해. 평결. 평의가 뭐냐면 이 재판 과정을 잘 방청하고 난 다음에 토의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과연 무죄일까? 유죄일까에 대해서 배심원들끼리 토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평결이라 불러. 결정 내리는 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평결을 듣고 나서 판사가 내리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평결 내렸는데 판사가 에이 여러분이 뭘 아신다 그래요. 이건 유죄입니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구속되지 아니한다라 불러. 배심원단의 평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얘들 이렇게 치면 굳이 국민참여재판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어차피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근데도 굳이 왜 할까, 이거? 왜 굳이 국민들을 참여시킬까, 재판에? 그만큼 재판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런 거야. 국민들이 법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얘들아,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부 다 모든 재판을 배심원 재판으로 하거든?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하면 판사는 유죄라고 판결을 해야만 돼. 그럼 판사는 뭐 하냐? 판사는 그 유죄 판결일 때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유죄일 때 뭐 징역 1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그것만 결정하고 배심원단이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바꿔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야. 자, 이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4가지만 딱 정리할게. 먼저 첫 번째는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어. 배상명령제도. 자, 배상명령제도가 뭐냐면 쌤이 그 중고나라 사기당했다고 얘기해줬나? 네. 갤럭시 노트 8 100만원 사기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범인을 잡았거든? 근데 나는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 내 돈 100만원 돌려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범인한테 나 뭐 신청해야 돼? 무슨 재판?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재판 신청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형사재판도 신청하고 민사재판도 신청하면 너무나 까다롭죠? 그래서 만든 게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형사재판에서 민사까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을 배상명령제도라고 불러. 이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났어. 그럼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이것을 배상명령제도라고 불러요. 쌤도 배상명령 신청했어. 그래서 100만원을 돌려줘라라는 판결까지 받았어. 근데 그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되거든? 근데 쌤이 아직까지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걔 지금 감옥에 있거든. 걔 7년형 받아서 광주 교도소에 있거든. 지금 강제 집행 해봤자 받을 돈이 없단 말이야. 지금 하면 안 되지. 걔가 나중에 7년 살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그때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걔 월급 통장을 내가 압류할 수 있거든. 그럼 걔가 편의점 가가지고 월급 받았다, 아이스크림 한 사 먹자 딱 긁으면 카드가 정지돼 있어. 왜? 내가 시켰으니까. 그래서 걔 월급 통장에서 100만원을 내가 받고 나서 돌려줄 거야. 이게 강제 집행이야. 이게 정치와 법쌤이죠. 인실 아무튼 할 거야. 걔가 지금 한 3년 남았거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돈 떼먹은 놈. 자, 두 번째는 형사보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보상제도. 자, 형사보상제도는 쌤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형사보상제도가 뭐냐면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죄인데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벌 수 있었던 돈 누가 보상해 주냐고. 누가 보상해 주는데?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거야. 국가가 보상해 준다. 그래서 억울하게 한 15년 동안 옥살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형사보상으로 10억 받았습니다. 10억. 너희 15년 옥살이하고 10억 받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 형사보상 금액이. 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는 게 있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안 나오냐고? 괜찮아.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이게 뭐냐면 어떤 범인이 우리 집에 침입해가지고 나를 칼로 찔렀어. 우리 가족도 찔렀어. 그래가지고 범인으로 처벌했다. 형사처벌 받았어요. 근데 걔한테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나 땡전한 돈 없다. 배째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째야 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국가에 청구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적어보자. 가해자에게 만약에 손해배상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구조해 준다는 거야. 가해자에게 배상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나서서 구조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 6번 정말 잘하고 있다. 마지막은 명예회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회복 제도. 명예회복 제도가 뭐냐면 내가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이 무죄 판결 받은 사실을 널리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법원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얘들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누가 가서 보겠냐,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얘들아,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딴 지역의 선생님 얘기야.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이 여자애 한 명한테 되게 좀 밉보였나 봐. 그래서 그 여자애가 뭐라 했냐면 이 남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교육청이랑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 선생님을 조사했어. 조사하는 게 근데 소문이 다 나버렸어. 전교육. 어머니들한테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갑자기 그 선생님을 파직시켰단 말이야. 소문만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 나온 게 이 선생님은 무죄야, 무죄. 여자애한테 물어보니까 저 그냥 장난으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선생님은 잘린 상태고 복직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그 선생님이 자살했어. 남자 선생님. 만약에 무죄라면 그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좀 개선을 해야겠지, 여러분들. 자, 우리 소년범 처리 절차 봤습니다. 가불병의 사례 기억 잘 하시고요.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인권보호제도 4가지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형사보상제도 무죄여야 되고요, 구속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2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했어. 고생했습니다. 쌤 다음 주에 수능 특강 문제 푸는 영상 올릴게. 자, 집에 수능 특강 가져가세요. 알겠지?